자, 이어서 우리는 제17강 제15강입니다. 제15강 진행하겠습니다. 15강은 교재 페이지 106쪽 밑에 17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전에 14강에서 수림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수림대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서 수림대를 이제 뭘 고치냐? 아까 말한 대로 방음림. 다만 소음막이 소 이렇게 해도 가르고 얘기합니다. 보통 방음림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고 소음막이 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수림대란 말을 안 쓰고 방음림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가르고 소음막이 소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강 문제 17번 106쪽 밑에 17번 주택조합 문제입니다. 19회 때 문제네요. 호수 문제가 많네. 호수 문제는 좀 어려운데 회가. 자, 주택법률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은 공동택의 소유자, 복리설의 소유자, 조합 설립 신청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란다. 전혀 말도 안 되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오죠. 첫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다 제거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만 돼요. 소유자. 주인만 돼요. 주인. 소유자만 됩니다. 거기 갑자기 누가 나왔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들어있다고요? 전혀 말도 안 됩니다. 임차인은 조합은 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의 소유자만 됩니다. 소유자. 그러므로 1번은 전혀 말이 안 되고 틀렸다. 그럼 6개월 이상 거주는 어디서 나오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지역특조합. 지역특조합에서 6개월 이상 거기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리모델링은 전혀 아니다. 다음은 1번이 틀렸네. 비교적 1번을 쉽게 해결했네. 그 다음은 2번, 3번, 4번, 5번 맞는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 해봐야 됩니다. 2번 지역특조합, 직장특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자는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이게 작년에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풀고, 시험 문제 풀고 갔으니까, 다 맞았겠죠. 요게 개관식 나왔으니까, 요거. 2번, 이걸 그대로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풀고 갔습니다. 맞고. 세 번째, 올라가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의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이게 뭐냐면, A 301호의 주인 뺑덕이 엄마가 거기 주인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찬성했어요. 근데 뺑덕이 엄마가 그걸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역택조합이나 직장택조합은 조합원주의를 못 팔아먹어요. 그건요. 근데 리모델링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뺑덕이 엄마가 누구한테 팔아먹었냐? 예를 들어서 춘향이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춘향이도 어떻게 한다? 동의한 걸로 봅니다. 춘향이가 와가지고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되고 뺑덕이 엄마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직장택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결혼이 발생해 충원한 경우 직장택조합 아까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죠. 모자라요. 추가 모집하겠죠. 이 추가 모집할 때 그 조합 변경기간이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언제까지 하면 사업계획 승인 시작까지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절까지 인가에 청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온 규정입니다. 맞고. 5번 아까 했던 겁니다. 뭘까요? 지역택조합의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이 추가 모집 말이죠.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 구치연대 승인받습니다. 추가 모집은 승인받는다.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조합은 인가받아요. 그러나 추가 모집은 시장, 군수, 시장 승인받습니다. 이때 조합원 자격을 따질 때 아까 A 예를 들었죠. 추가 모집 당시의 조건을 따지냐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 아니냐.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이냐. 관련 얘기 또 나왔잖아요. 그죠? 추가 모집 당시 시점이 아닙니다. 옛날로 소급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당시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4개월 됐냐 6개월 됐냐 따진다는 뜻입니다. 5번 맞습니다. 18번 20회 짝수는 쉬워요. 짝수는 쉽습니다. 볼까요? 풀어볼까요? 짝수 20회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1번. 요거 제가 용어조에서 자세히 해드렸죠.
세대별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 기존 건축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수직 증축할 때는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첫째, 1번. 면적은 필요 없어요. 이 수직 증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직 증축은 이렇게 수직 증축 아닙니까? 이때는 이 면적이 필요 없고 이 기존의 층수가 문제죠. 자, 몇 층이죠?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한다고 그랬죠? 몇 층이죠, 여기? 12층이죠? 그럼 14층 이하는 2개층이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림까지 해서 1번 틀렸다.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 15층 이상 모르는데 12층이니까 14층 이하죠. 2개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 리모델링 조합이 말이죠. 단지 전체 할 수 있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을 전체 도입한다고요? 100% 도입이 아니에요. 전체 얼마다?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죠.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의결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왔고 틀렸고 틀렸습니다. 세 번째, 국민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구수청에 신고한다고요? 이 신고하는 거 말이죠. 직장주택자이에요. 직장주택자도 자기가 짓지 않고 공유주택을 공급할 때 다른 사업체가 지은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자이 신고하는 것이지 리모델링은 상관없어요. 뭐 공유주택이든 미정주택 뭐 상관없이 그냥 다 인가받아야 되죠. 인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다. 리모델링은 따지지 않고 인가받죠. 신고하는 건 직장주택자 중에서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자이죠. 그게 틀렸고. 네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손인 리모델링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자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15년 이상 경과가 된다. 자,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대수선, 그 다음에 증축 있잖아요. 근데 조합이 할 때는 증축할 때는 15년 경과 맞아요. 15년 경과 맞습니다. 증축할 때는. 근데 대손은 말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손할 때는 10년 경과예요. 10년. 10년 경과입니다. 10년 경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손할 때는 10년 경과입니다. 10년 경과. 증축할 때는 15년 경과예요. 근데 이게 뭐 한다고 했어요? 대손이라고 그랬죠? 대손은 10년 경과입니다. 증축할 때는 15년 경과. 거기서 틀렸다. 다섯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맞긴 맞지만은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거랑 마찬가지 사실상. 왜냐면 엉켜가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말이죠. 리모델링 할 때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사업기술 받아야 돼요.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잘못냈는데 어쨌간에 여기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맞는 것은 명백히, 그러니까 다른 건 명백히 틀렸죠. 1번, 2번, 3번, 4번은 명백히 틀렸잖아요. 숫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5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5번이 그래도 좀 괜찮죠. 그래서 5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좀 잘못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넘어갑시다. 이게 작년 문제예요. 이렇게 쉽게 나왔다니까요.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 일부다. 관할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까 우리 객관식 문제 풀고 갔었죠. 17번 문제.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 얼마일까요? 권한하고 얼마죠? 80%죠. 소유권 얼마죠? 15%죠. 80, 15. 작년 문제. 작년 문제 되게 쉬웠어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 보면 거의 8점 정도 맞았어요. 법규를. 80% 정도. 8점 정도 맞았습니다. 75점에서 8점 정도. 그래서 19번은 3번이 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객관식 문제죠. 주관식도 나올 수 있고 또 객관식을 풀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모의사도 이거 많이 냈었어요. 이어서 20번. 이게 작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작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다. 준 케이스잖아요. 마치 민법할 때 케이스 물어보듯이 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A는 주택조합의 발기 후부터
주택 업무를 수임하고 대행하고 있다. 리모데이트잡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죠. 자, 주택법상 이해가 가는 점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인이 아니고 중개 후에 다른 업은 경험하고 있지 않다. 소위 뭐냐면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도 둘 있죠. 법인 있고 개인 있죠.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주택 업무 수임하고 대행할 수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중개업자도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여기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보통 우리 사무실 이렇게 동네 있죠? 동네 개인업자입니다. 이거 갖다가 수임할 수 있어요. 주택 업무를 갖다 수임할 수 있는데 대행할 수 있고, 자, 만든 거. 즉 만든 겁니다.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돈 보관. 돈을 갖다가 보관한다고, 돈 받아서 대신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개업자가, A가 개인 사업자인데 안 돼요. 누구한테만 이 대행업자한테 맡기냐 하니까 누구한테만 맡기냐면 신탁업자만 맡게 들어있어요. 대행업자 중에서 신탁업자만 돈 보관합니다. 개인업자 중에서 신탁업자만 돈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번은 틀렸다. 개인 중개사업자잖아요. 신탁업자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A는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를 보여야 된다. 요거 대행업자가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이때 법인은 5억 원 이상이고, 법인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가 있어야 돼요. 10억 원 이상. A가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법인이면 5억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법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사업자죠. 그러면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입니다. 법인이면 5억 원 이상 자본금, 개인일 때는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이 맞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편입니다. 어려운 편이에요. 답은 2번. 세 번째. 업무를 수임한 A는, 이 중개업자는 업무 실적 보고서를 당해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 보고서는 말이죠.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내 어디에 제출하냐면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인에게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한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에게 제출합니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심화 강의 때 해드렸어요. 기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시장, 구청장이 아니고. 4번. A가 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자신의 규칙 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입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건 상식이죠. 이건 일반 민법 원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손해피해인데 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5번째,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보급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사용한다.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누가 이걸 작성보급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좀 어려운 편이죠. 이게 작년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나와요. 또 쉬운 것도 나오고, 바로 위에 쉬운 거 나왔잖아요. 이거 19번 쉬운 거 나왔죠. 20번은 제일 어려웠고. 근데 5번은 틀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 전국 통일이 되잖아요. 시장군수준이 만들면 시군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요. 표준인데 국토교통장관이 장악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21번 갑시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1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택법률상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맞는 거 옳은 거 되겠습니다. 첫째, 1번. 사업계획 수립하는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중 80%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보통 얼마 이상 권을 확보해야지 사업승인 나오죠? 80% 이상 권을 확보해야 사업승인 나옵니다. 다음에 예적으로 등록사업자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는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나오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보통은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승인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땅 매도 청구하려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돼야 돼요. 95% 이상. 아까 얘기했죠. 모든 소유자한테 하려면 95%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80%까지는 안 돼요. 80%까지는 하게 되면은 10년 이상 된 청구는 못 해요. 그래서 1번 틀렸다. 95%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80% 갖고는 10년짜리 못 당해내요. 2번. 공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시가라고 하죠. 시가. 공시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 3번. 이거 나왔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소유자한테 대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95%죠. 95% 왜? 95%가 안 될 때는 몇 년?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응할 의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95%가 안 됐으니까 이 땅 주인은 나 13년 갖고 있거든 하면은 굳이 매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그 10년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뭐도 포함한다 아까 얘기했죠. 상속기간도 포함한다고 그러죠. 거기 나오죠. 직계전속, 비속,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액의 소유액을 합쳐서 10년 이상 내면 거부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왜 틀렸는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가 매도 청구하는 경우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현재 곤란한 경우는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매도 청구 들어올 걸 알고 이 친구가 알고 말이죠. 얼른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먹어봐라. 나 한번 찾아봐라. 근데 말이죠. 이 민법 대원칙이 뭡니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되잖아요. 매도 청구라는 8호라는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도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뭐를 갖다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법에는 뭐를 마련하고 있다? 민법은 공시송달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근데 공시송달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요. 맨날 공시송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체를 위해서 특별한 걸 갖다가 마련해 줬어요. 도망갔냐? 당사자가? 그러면 신문공고네. 신문공고 2회 이상 내면은 신문공고 2회 이상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걸로 본다? 매도 청구 대상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매도 청구 대상이 저절로 돼버린다. 그 뜻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저절로 돼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가격은 원래 얼마라고 했죠? 원래 시가라고 했죠? 시가라고 했는데 이건 뭐다? 감정가격. 감정가격만 2,000원 돼요. 감정가격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이 지나면 도망갔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2차례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돼버려요. 그 땅이.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그 금액을 얼마 주냐? 원래는 시가인데 시가 안 줘요.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금액을 그것도 도망갔으니까 공탁하면 돼요. 법원에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4번 얘기가 되겠는데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 절차는 거쳐야 돼요.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공탁하게 되는데 얼마나 공탁하느냐? 시가가 아니라 원래는 시가인데 시가 아닌데 도망갔기 때문에 평가액을 공탁한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4번입니다. 틀렸고 5번째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즉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아까 얘기했죠. 몇 개월 전에 협의한다고 했죠? 석 달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때도 조건이, 안 될 때도 또 절차가 있어요. 집합금법 48조 중에서 2달 또 서면 촉구합니다. 2달 서면 촉구하고 그때도 응답 안 하면 다시 2달 내 매도 청구 들어가는 것,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전 협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은 3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22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맞는 거로 봅니다.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진 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만 이상은 누구한테 사업행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러잖아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러면 되죠. 1번 틀렸죠? 두 번째, 국토교통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법 90조 위반해서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줬다, 걸렸다.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답니까? 말소해야 된답니까? 말소하여야죠. 말소하여야 되죠. 틀렸고. 세 번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지방공사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다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소유권 확보 규정이 없어요. 틀렸고. 네 번째, 단독택은 원적으로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맞습니다. 단독은 원칙으로 30% 이상입니다. 예외로 한옥하고 단지로 할 때는 50% 이상입니다. 한옥하고 단지로 단독 단지 할 때는 50% 이상이고 원칙은 30% 이상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건설 사업 경우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임사항에서 받을 수 없다?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되면 이임사항에서 받을 수 있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므로 답은 4번 맞고 다 틀렸다. 23번. 이거 옛날에 시험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니까. 자,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승인 받았다. 이때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소유자한테 시가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협의하죠. 몇 개월 이상? 3개월. 답은 3번. 이거 옛날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되게 쉽죠? 3개월. 이렇게 문제가 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거죠. 3개월. 이거. 미리 협의하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후 스토리가 집합금법 48조 중에서 2개월 이렇게 나가죠. 2개월 문서로서 최고하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 촉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2개월에 시가매도 청구 들어가는 것이죠. 111조 후에 24번.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 감리자. 근데 감리자가 누구래 보니까 개인이네.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그럼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찾아보세요. 2번은 300세대는 300세대 미만에 안 들어가잖아요. 300세대는 아니죠.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250세대. 요것만 건설 사무소 계속 신고한 자가 할 수 있죠. 이거 심지어 나온 거예요. 1번만 되고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죠? 해서 나와 있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냥 개인은 말이죠. 300세대 미만만 담당하고 300은 300세대 미만 아닙니다. 250세대죠. 답은 1번입니다. 아주 쉽죠? 시험지 나온 거 이게. 나온 겁니다. 25번 갑시다. 주택건설 계획 승인할 때 지정해야 될 감리자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라. 감리자입니다. 300세대 이상일 때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를 지정한다고요? 아니죠. 300세대 이상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죠. 1번 틀렸고. 두 번째, 건축주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건설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인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누가 사업계획 합니까? 건축주가 아니죠. 누가 사업계획 한다고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하는 거죠.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죠. 2번은 틀렸고. 세 번째, 감리자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업무 수행에 있어 위반사항을 발견했어요. 그건 지체 없이 시공자하고 사업자에게 위반사항 시행할 통지하고 1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감리를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잘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철근을 갖다가 10개 되는데 3개밖에 안 된다란 말이죠. 딱 잡았어요. 너 잡았다고?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3개, 7개 모자라죠. 다시 7개를 갖다가 다시 넣어라고 통지합니다. 시행하라고. 10개 채우라고 통지한 다음에 그 위반된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 일러입니다. 7일 내. 10일이 아니라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고 올립니다. 이사가 말이죠. 이 시공자가 철근 3개 넣다가 걸렸다고 이렇게 보고 올립니다. 7일 내. 자, 이렇게 보고 올리는데 후스토리 좀 아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 올렸을 때 이 시공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10개 넣었거든요. 근데 3개 넣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감자가 잘못했는데 시공자는 분명히 10개 넣었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면은 서면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이의에 대해서 며칠 내? 이의에 대해서 10일 내 누가? 10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7일 내 이 감리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내용을 보고 올리고 이 내용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 시공자가 억울하면 10일 내, 열흘 내 문서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내 처리가 회신합니다.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보고 올리고 이때 억울하면 시공자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10일 내 결과를 갖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이때 시공자가 이의 신청할 때는 시공자나 사업자가 이의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3번은 7일입니다. 7일. 네 번째. 해당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사인자를 시행은 안 된다. 시공자 계열사를 감자를 정하면 안 됩니다. 왜? 서로 봐주니까. 그리고 또 인접한 둘 이상 주택단지는 공동감리할 수 있어요. 옆에 단지는 공동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감리한다 하더라도 감리 직원을 중복 배치하면 안 돼요. 감리 직원은 중복 배치는 안 됩니다. 공동감리하다 하더라도 직원은 따로따로 배치해야 돼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5번 왜 틀렸을까? 감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 군수청한테 서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청한테 이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다고 사업계 수익권자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업계 수익권자는 10일 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어서 26번 112쪽입니다. 주택법률상 건설용지 확보입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국공유지를 매수했다. 국유지 공유 매수했다. 그럼 몇 년 내? 2년 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합니다. 맞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맞고. 그래서 시효지 같은 게 나왔어요. 누구한테 우선권 줄까요? 세 친구한테 우선권 줍니다. 세 친구 곧 나오겠지만 세 친구 우선권 주는데 누구냐면 국민주택 규모를 갖다가 50% 이상 짓는 자,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자. 두 번째 주택조합이 지을 때. 세 번째 이를 위해서 대지를 수송하는 자. 이 셋한테 우선권 주는 거예요. 우선권 받으면 몇 년 내? 1번처럼 2년 내 지어야 돼요. 2년 내 건설하거나 대지 수송하는데 이때 2년 내 건설이라는 것은 착수를 얘기해요. 착수. 1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를 또 2년 내 첫째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짓는 거죠. 또는 주택조합 이것도 우선권이죠.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지을 때 우선권 주고 조합주택 지을 때 우선권 주고 또 하나 이를 위해서 대지를 수송하는 자 우선권 주죠. 이 셋을 우선권 줍니다.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2년 내 안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해줬다. 매매했을 때는 소유권 넘어갔죠. 다시 회수하는 걸 환매하게 되고 임대계약 했던 건 취소하면 됩니다. 몇 년 안 지켰으니까? 2년 안 지켰으니까 대상은 누군데? 3명인데 그렇게 됩니다. 2번 맞고요. 세 번째.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주택 규모를 갖다가 당해 대지에 건설한 주택수의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해서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이거 중간식 개가식 다 나왔어요.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50 적는 거. 개가식 나오고 중간식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얘네들 우선권이 있다니까요. 맞고 네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채비지. 동그라미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채비지 얘기입니다. 채비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채비지가 여기서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얘기했어요. 어떤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특별히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기존의 이 대지가 이렇게 옛날 대지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잘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환지 방법이죠. 이 환지 방법은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싶다. 이렇게 됐다. 자, A야, 너는 이거 가져.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 돈이 적게 들어요. 이 개발 사업을 돈이 적게 들어요. 왜? 그 땅 넘겨주니까 돈이 적게 듭니다. 사가지고 하는 거, 사가지고 소유사는 돈 되게 많이 들고, 이건 돈이 많이 들고, 사가지고 하는 거. 이건 환지는 그냥 바꿔주는 거니까 잘 만들면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 방법. 밖으로 앉자. 땅을 바꿔준다. 돈이 좀 적게 드는데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요즘은 돈이 많으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 있죠. 돈이 엄청 많으니까 사가지고 해버리죠. 그냥 몇 조씩 풀리죠. 그냥. 어떤 요즘은 옛날에는 환지 방식이 많은데 이때 환지 방법 하게 되면은 첫째, 이 A는 면적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적게 갖게 된다? 주로 A가 땅 가질 때 더 적게 갖게 돼요. 줄어요. 왜 줄었냐? 전에는 없던 도로가 넓어지고 여기 공원도 만들고 주차를 만들고 하니까 이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몇 퍼센트 줄어드냐? 50%로 줄어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보율.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 200평 있다. 100평 정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A는 손해가 아니냐? 학자들 영감에는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여기에 공원도 생기고 주차장 생기고 도로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땅가치가 올라가니까 2배 이상만 오르면은 A는 손해가 아니에요. 또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게 간보율은 반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반까지 줄어든다. 50% 간보율. 근데 이때 일부 땅을 갖다가 찜해가지고 일부 여기 땅이 있었다. 이걸 찜해요. 요거 뭐냐?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는 환지 방식에서 나온 얘기예요. 환지 방식. 채비지를 갖다 이걸 팔아요. 팔거나 임대한 다음에 돈 나오죠. 이때 보태 써요. 이거 보태 쓴다. 이게 채비지입니다. 이 채비지는 싸요. 이 채비지를 서로 살려고 그래요. 좀 싸니까 누구한테 우선권 주느냐? 국민주택 짓는. 국민주택 짓는 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얼마까지? 100분의 50까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채비지 정도 나왔고 중간식 50 정도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사업체가 뭐 지려고요?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에 매각 요구할 때는 파세요 라고 요구하면 다 파는 건 아니고 총 면적이 얼마? 80% 아닙니다. 50%. 이것도 시험지에 나왔어요. 50%까지 우선적으로 그 국민주택 짓는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방식 때 나온다? 환지 방법. 환지 방식할 때 나오는 겁니다. 채비지는. 답은 4번 맞고. 다음 5번째. 이때 채비지 가격은 싸다니까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감정평가에 따른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다고요? 80%가 아니라 50%니까. 4번은 80%가 아니라 50%니까 틀렸죠. 4번은 80%가 아니라 50%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4번이고. 5번. 이때 이제 가격은 얼마냐? 싸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이에요. 예외적으로 더 원가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유택이라든가. 공유택 같은 거 또는 임대택 같은 거 있죠. 국민주택 같은 거
임대주택 같은 걸 좀 더 원가로 줄 수 있다.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임대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원가로도 줄 수 있어요. 되게 싸게. 감정평가가 원칙인데. 어쨌든 5번 맞고 4번이 틀렸다. 80%가 아니라 50%. 이것도 50 정도 중하신 나온 적 있고 객관식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27번. 주택법상 사업체가 증가하는 세대수가 150세대인 리모델링 주택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등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자기 왜 리모델링 넣고 150세대가 왜 나왔을까? 이걸 좀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하필 150세대 나왔고 리모델링 나왔을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증가될 때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되는 겁니까?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 간선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또 단독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지을 때, 공동대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지을 때, 리모델링은 100세대 이상 증가될 때, 대지는 1만 이상, 16,500일 때, 이럴 때 의무가 되니까 150세대니까 100세대 이상이죠? 그러므로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틀린 거 1. 가스시설은 당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서 설치해야 된다? 맞죠? 가스업자죠. 두 번째.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한다? 맞죠? 다만 비용은 국가가 얼마 가야 되죠? 50%. 비용은 국가가 50%까지 되죠. 도로 상하수도. 세 번째, 사업지역에 난방안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내 지역 난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돈 들여서 한다고요? 누가 자기 돈 들인다고 했죠? 사업체가 자기 돈 들인다고 했죠. 사업체가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하고 나중에 사업체가 계약 맺어서 돈 반환받죠? 언제 돈 돌려받기로 한다고 했죠? 사용검사 후 3년 이내 돈 돌려받기로 하죠. 사용검사 후 3년 이내 돈 돌려받기로 계약하고 돈 나중에 돌려받죠. 그러므로 일단은 사업체가 우선 자기 부담이지 지방자치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3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간선시설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사용검사까지 해야 되죠. 사용검사일까지. 다섯 번째, 가스 공급시설의 범위는 원칙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 공급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왜 원칙이냐? 예외적으로 가스나 지역난방이나 이런 건 안에까지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에까지 들어가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러지만은 어떤 거는 아까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런 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안에도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지까지지만. 그러므로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체가 자기 돈 부담합니다. 나중에 상환계약 체결합니다. 사용검사부터 3년 내 돈 돌려받기로. 이어서 28번. 사용검사, 공사 다 끝났습니다. 공사 다 끝났으니까 사용검사 받아야 되겠죠? 자,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알지 못했다. 이때는 완공된 주택을 동별로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미행돼가지 못할 때. 두 번째,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파산에서 못 받으면 누가 등장하냐면 시공을 보증한 자고 입주 이행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사용검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는 누가 받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은 사업체가 받아야 돼요. 사업체가. 공사 다 끝났으니까 사업체가 가서 받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건설회사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시장, 군수, 구청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서 내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 내주고 원칙은 시장군수청장인데 사업체가 못 가게 해서 생겼어요. 왜 못 가냐? 두 가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부도났어요. 거기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파산. 동그라미 2번처럼 파산 등으로 부도났다니죠. 이때 못 가요. 사업체 못 가요. 그럼 누가 대신 가느냐? 파산 등일 때 누가 대신 가냐면
시공을 보증한 자, 그 다음에 입주예정자. 시공을 보증한 자하고 입주예정자가 대신가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령 가면 입주예정자가 뭐로 변한다고 했죠? 입주예정자 대표의 회로 변합니다. 어쨌든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 대표의 또는 입주예정자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입주자 대표가 아니에요. 입주예정자 대표예요. 입주예정자 대표예요. 이거 기본과학이 희망에 해드렸어요. 입주예정자 대표인데 이때 입주예정자 대표는 어떻게 만들죠? 현장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몇 명 이내죠? 10일 이내로 구성하죠? 이게 입주예정자 대표 만들죠. 이건 법, 주택법, 이건 주택법 시행령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못 가는 경우. 어떻게 경우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는 거예요. 사업자 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받으러 가냐? 정당한 이유는 안 받으러 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더라. 그럼 며칠 누가 대신 가게 되냐? 이때 대신 가는 친구들은 누가 대신 받냐면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 에다가 누가 들어가냐?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면 누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시공자.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안 대고 안 가면은 시공보증자하고 입주예정자에다가 시공자도 갈 수 있어요. 시공자도. 여기에는 시공자 없어요. 파산은 시공자 없어요. 여기 시공자 들어가요. 그럼 정당 이유를 며칠 내야 되느냐? 정당 이유를 7일 내야 돼. 7일 내. 정당한 이유를 7일 내에 사업자가 못 되면 얘네들한테 해줘요. 얘네들한테 해주는데 이때는 시공자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위에 파산은 시공자 없어요. 여기 파산이죠. 동그라미 2번 파산 보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가 있지 시공자는 없잖아요. 시공자는 없어요. 다음 세 번째, 임시사용 승인을 할 때 공동택은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공동택 세대별 임시사용 승인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맞고. 네 번째, 사업체가 사용사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에 따른 준공사들 받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20몇 가지가 의제돼요. 그럼 그대로 끝난 거는 그것도 똑같이 끝난 걸 의제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 허가된 의제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축 허가된 의제됩니다. 나중에 사용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는 걸로 의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짝이 맞다는 말이죠. 나오네요. 거기 5번. 사용사 받을 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허가받은 걸 보는 것이고 사용사는 사용 승인 받는 거죠. 끝났으니까 사용 승인 받는 걸 봐야 되겠죠.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29번 주택법률상 임대택의 건설 공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요건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9번까지 하겠습니다. 16강은 30번부터 30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29번까지 하겠습니다. 29번은 시험 중에 나온 적도 있고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29번 끝내놓고 16강은 30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29번 하겠습니다. 임대택의 건설 공급 들어갑니다. 여기 임대택은 단순한 임대택이 아닙니다. 여기 임대택은 단순한 임대택이 아니다. 어떤 임대택이냐? 복합건물에 임대택이 들어가요. 복합건물에. 복합건물에다 또 임대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복합건물 지읍시다. 복합건물 지으려면 이렇게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가죠? 보통 상가, 여기 주택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임대택을 짓는데요. 자, 임대택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상가에 들어갈까요? 주택 속에 들어갈까요? 주택에다 적어야 되겠죠? 주택에다 지어야 되겠죠? 근데 주택에다가 임대택이 섞어지는데 어디가 될지 몰라요. 몇 호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무작위로 추첨해요. 추첨해서 임대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택을 갖다가 5층은 다 임대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추첨해서 들쑥날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임대택입니다. 이렇게 임대택을 지으면은 법에서 얘기를 사업체야 너 임대택 짓냐? 근데 사실상 이 경우는 건축주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 복합 건물 때 건축주가 많았었죠. 300세 이하는 사업계획 안 받잖아요. 여기 사업체라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건축주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어쨌든 간에 이때 여기 주택에다가 임대택 섞어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 올려줘요.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게 옛날 원래 용적률입니다. 원래 용적률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임대택을 섞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이구 너 수고했어 하고 이만큼 올려줄게. 이만큼 올려줘. 이만큼 용적률 올립니다.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면 올라간 용적률을 갖다가 다 임대택 짓는 거 아니야. 일부만 임대택. 일부만 임대주택 짓면 되는데 얼마를 짓냐? 올려준 용적률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임대택 짓게 되냐? 거기 이번에 보니까 30% 이상 60% 이하 범위 30%에서 30% 이상 60% 요만큼만 임대택 지면 돼요. 요 올려준 거에서. 그럼 나머지는 또 뭘 지면 되냐? 나머지는 분양택 지어서 돈 벌면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부상복합을 짓는데 이 주택에다가 임대택을 섞어진대요. 임대택은 일정하게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추첨해서 임대택 들어가는데 이게 어쨌든 임대택 짓게 되니까 서민을 위한 거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용적률 이만큼 올려줘요. 이만큼 올려주면 이 올려준 걸 다 임대택 칠 필요 없어요. 그 올려준 거에서 30% 이상 60% 이하만 임대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택 짓고 돈 벌어오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봅시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1번. 사업체 리모델링 빼놓고, 보통 짓는 것만, 리모델링 빼놓고, 사업체가 일정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자를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등등이 조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허용 한도 내에서 완화하죠. 허용 한도 내에서 이만큼 올릴 수 있어요. 국토법에서 허용 한도 내에서 이만큼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용적률 완화를 정하는 경우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100%를 갖다가 임대택 짓는 건 아니고 100% 짓는 건 아니고 30% 이상 6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만 임대택 짓면 돼요. 다 짓는 건 아니에요. 요 30% 이상 60% 이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30% 이상 60% 이하가 중요하고 세 번째, 사업자는 임대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공급해야 되며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자, 봅시다. A라는 사업자가 여기 이제 임대택을 지었어요. 여기 추첨해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거 지었습니다. 이걸 지으면 자기가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남겨요. 누구한테 남기느냐? 거기 친구들 나오죠. 누구한테 남기느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한테 팔고 넘겨요.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수해가지고 임대하면 무슨 임대가 될까요? 민간 임대가 될까요? 공공임대가 될까요? 공공임대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임대는 비싸게 하는 겁니까? 싸게 하는 겁니까? 싸야 되죠. 그러니까 싸게 인수해야 돼요. 싸게 인수해야 돼요. 근데 인수권자 중에서 누가 제일 장땡이다? 누가 제일 장땡이고?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제일 우선적으로 그걸 사들일 수가 있어요.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임대택 짓는 거예요. 임대택 지을 때 4층은 모두 임대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짓는 거예요. 봅시다. 사업자는 공급되는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서 인수하에 공급하는 임대택을 선정해야 된다. 전부에서 뽑는 거예요. 임대택을 갖다가.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한테 통보해야 된다. 즉, 만약에 서울시가 인수한다면 서울시한테 107호, 205, 301호, 700 이렇게 요것이 됐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가 알았어 하고 이제 그걸 사야 돼요. 인수해야 돼요. 얼마 주고 사느냐?
밑에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가격은 국토교통부를 위한 감정평가에 등 감정평가 범위 등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감정가로 팔면은 사면은 별로 싸게 임대를 못 하잖아요. 공공임대인데 싸게 임대하고 싶은데 감정가 주고 사가지고 싸게 임대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 해야 돼요. 더 싸게 인수받습니다. 얼마나 싸게 인수받을까? 해설. 자, 임대주택도 주택이죠. 주택은 뭐뭐로 됩니까? 대지값하고 대신에 토지값하고 건축비죠. 건축비로 구성되잖아요. 땅값하고 건축비로 구성되잖아요. 자, 건축비는 얼마 갖고 넘기느냐? 사업자가. 그러니까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축비를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건설 임대 분양자랑가 산정기준은 뭐냐면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건축비는 감정가를 넘기고 땅값을 얼마 받느냐? 기부채납니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건물값만 그냥 이 감정가로 넘기고 땅값은 안 받아요. 되게 싸게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싸게. 그러면 이 인수사가 싸게 사가지고 공공임대를 싸게 하는 거예요. 선전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임대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손해가 아니냐? 건물값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것도 감정가로 받았잖아요. 건물값. A는 건물값만 받고 땅값 안 받았잖아요. 손해가 아니냐? 손해가 아니다. 왜? 여기. 왜 손해가 아닙니까? 나머지 이거 임대택 짓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택 지어서 분양해보면 돼요. 올라간 것만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분양택을 이만큼 이거 빼고 이만큼 더 지을 수 있고 그거 팔아보면 되니까 윈윈 서로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되는데 시험지에 나올 것은 일단은 30%당 60% 완화 보면서 임대택 짓게 되고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사고 그 다음에 이 임대택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추첨으로 임대택을 선정하게 되고 가격은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택 분양자가 산정 기준이고 토지는 기부 체납해버린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나온 적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 계통에서. 특별히 30% 이상 20%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내용 스토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요것만 머리에 기억하면 돼요. 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건 안 잊어먹을 거야 아마. 이익이 들었으니까. 얘기하듯이 우리가 공부한다 보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얘기할 때 들었듯이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가요. 혹시 남으면 의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강을 끝내고 16강은 124쪽 30번에서 16강 만나 뵙겠습니다.